2026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대 기술 박람회의 심장부에서 최종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현장을 가득 메운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일제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전체 혁신상 수상 기업 284국 가운데 60%, 정확히 60%를 단 한 나라가 휩쓸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미국은 19%, 중국은 12%에 그쳤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과 대만을 모두 합산한 것보다 많은 상을 가져간 겁니다. 가장 치열한 경쟁이 펼쳐진 인공지능 부문에서는 최고 혁신상 3개를 전부 한국이 독식했습니다. 유럽의 한 기술 매체는 당일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가 사실상 한국 박람회가 됐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결과 뒤에는 세상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따라하는 나라라는 꼬리표를 달고 변두리 부스에 서 있던 한국이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세계 기술의 중심을 장악하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한국이 그동안 비밀리에 준비해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기적 같은 결과를 가능하게 만든 숨겨진 주역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지금부터 세계가 경악한 그 이면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우시다면 댓글로 응원 한마디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힘이 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먼 곳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미국 뉴욕의 한 전시장에서 세계 최초의 대형 가전 박람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때는 1967년이었습니다. 냉장고와 텔레비전, 라디오를 만드는 회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들의 최신 제품을 선보이는 자리였는데 당시로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행사였습니다. 방문객들은 번쩍이는 조명 아래 줄지어 선 가전제품들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기자들은 앞다투어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박람회는 해가 거듭될수록 규모를 키워나갔습니다. 개최지도 뉴욕에서 라스베이거스로 옮겨졌고 참가 기업도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이윽고 수천 개로 늘어났습니다. 세계 최대 기술 박람회, 흔히 CES라 불리는 그 행사가 전 세계 기술업계 최대의 축제로 자리잡은 것은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였습니다.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사막도시 한복판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서 혁신상을 받는다는 것은 전 세계가 그 기술력을 공인해주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초창기 수십 년 동안 이 무대를 지배한 나라들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미국의 거대 전자회사들이 행사장 중심부를 장악했고 일본의 굴지의 전자기업들이 그 옆을 빼곡히 채웠으며 유럽의 노련한 제조사들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워크맨을 세상에 내놓은 일본의 전자대기업, 세계 최초로 플라스마 텔레비전을 선보인 또 다른 일본 기업, 유럽의 가전시장을 20세기 내내 석권한 네덜란드의 거대 회사. 이들이 이 무대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체들이었고 세계 기술의 흐름이 그들로부터 비롯되던 시절이었습니다. 한국이 처음 이 무대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1990년대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대형 전자회사들은 막 세계 시장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던 참이었고 여러 가지 제품을 들고 먼 태평양을 건너 라스베이거스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전시장 안에서 한국 기업들이 배정받은 자리는 중심부와는 거리가 먼 구석이었습니다.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뜸하게 닿는 변두리였고 안내 지도에서도 쉽게 찾기 어려운 위치였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눈인사를 건네도 발걸음을 멈추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외국 기자들의 시선은 더욱 싸늘했습니다. 세련된 일본 제품이나 견고한 미국 제품에 비해 어딘가 덜 완성된 것 같다는 인상. 그것이 당시 한국 제품에 대한 세계의 평가였습니다. 그보다 더 아픈 말도 들려왔습니다. 저것은 흉내낸 것이다. 저 회사는 남의 기술을 베끼는 곳이다. 카피캣이라는 낱말이 한국 기업을 지칭하는 수식어처럼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따라하는 나라, 모방하는 나라. 그 멸시는 뼈 아팠지만 당장 반박할 수 있는 성과가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CES 현장에는 30 초반의 한 젊은 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자회사에 입사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그는 전시 지원 인력으로 처음 라스베이거스 땅을 밟았습니다. 행사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압도되었습니다. 일본과 미국 기업들의 대형 부스가 화려한 조명과 함께 넓은 공간을 가득 채웠고 수백 명의 관람객이 앞다투어 신제품 앞에 줄을 섰습니다. 반면 중심부에서 한참을 더 걸어야 닿는 한국과는 조용했습니다. 활기 넘치는 주요 통로에서 벗어난 탓에 지나가는 사람도 드물었고
간간히 걸음을 멈추는 방문객도 대부분 슬쩍 훑어보고는 곧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루 종일 제품 설명을 반복했지만 진지하게 귀 기울여주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격차가 하루아침에 좁혀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몸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차이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의 온도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 시선을 바꾸기 위해서는 눈앞의 제품 하나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무대의 중심에 서겠다는 결의가 그날 밤 그의 가슴속에 조용히 새겨졌습니다. 비슷한 시기,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다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밤을 지새우던 30대 초반의 창업자가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의 자금이 걱정되는 상황에서도 그는 CES 무대에 자신의 기술로 당당히 서는 날을 꿈꾸었습니다. 변두리 구석이 아닌 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그 자리에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동료가 떠날 때마다 그 꿈이 흔들렸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이들이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곳곳의 연구실에서, 작은 사무실에서, 대학교 실험실에서 비슷한 꿈을 품은 사람들이 조용히 자신의 일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았고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흘렀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모방에서 시작했지만 개선을 거듭하다 보니 독자적인 기술이 태어났고 반도체와 화면 기술에서 세계를 놀라게 하는 성과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CES 전시장 속 한국관의 자리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변두리에서 안쪽으로, 다시 더 중심으로. 2010년대를 거치면서 카피캣이라는 말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고 오히려 세계 시장의 특정 분야를 이끄는 존재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이 무대의 가장 뜨거운 중심에 서는 그 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여정의 끝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눈부신 결과가 처음부터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건 아니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 기술 산업의 미래를 둘러싼 분위기는 지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화려한 성취 뒤에는 아무도 쉽게 이야기하지 않는 깊고 어두운 위기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모르면 지금의 이 기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절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10년대 초반, 세계 기술 업계에서는 한국을 두고 조용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한국의 대형 전자기업들은 승승장구하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서는 냉혹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잘 팔리는 건 사실인데 과연 그것이 진짜 기술력인가? 아니면 남이 먼저 만든 것을 빠르게 따라 만드는 능력인가? 이 물음은 외부에서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도 기술 전문가들과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동일한 우려가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산업계를 지배하던 전략에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빠른 추격자, 즉 선진국이 먼저 개척한 기술과 시장을 빠른 속도로 뒤따라가면서 효율과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방식이었죠. 이 전략은 실제로 효과가 있었고 수십 년에 걸쳐 한국을 세계 경제 무대로 끌어올린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 무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추격자 전략은 앞서 달리는 누군가가 있을 때만 작동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한국은 어느 순간 세계 최전선에 가까워져 있었고 더 이상 따라갈 누군가가 명확히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무서운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과연 스스로 길을 만들 수 있는 나라인가? 해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은 더욱 냉담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기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 기업에 대한 편견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따라하기만 잘하는 나라라는 인식이었습니다. 독자적인 혁신 능력은 없고 남이 만든 것을 더 저렴하게 복제하는 데 능숙한 나라. 그게 당시 세계가 한국에 붙여놓은 딱지였습니다. 이 편견은 오랜 시간 쌓여온 선입견이었고 세계 각지의 투자자들과 기업 파트너들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있는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때 경고로 떠오른 나라가 있었습니다. 일본이었습니다. 한때 세계 전자산업의 절대 강자였던 일본이 왜 무너졌는지는 기술 산업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야기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혁신 제품들을 연달아 쏟아냈던 나라가 디지털 혁명의 파도를 읽지 못하고 기존 방식에 집착한 나머지 스스로 혁신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세계 전자산업의 리더에서 변방으로 밀려났고
한때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기업들이 하나둘 적자와 매각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 일본의 몰락을 바라보며 서늘한 기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은가? 추격자 전략에 익숙해진 채 스스로 혁신하지 못하는 순간이 오면 한국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가 울리는 바로 그 시점에 뒤에서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이 2010년대를 지나면서 무섭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기술 산업에 쏟아부었고 수많은 스타트업이 등장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내수 시장을 발판으로 혁신의 속도를 높여갔습니다. 한국이 자랑하던 가격 경쟁력은 중국과의 싸움에서 점점 빛을 잃어갔고 기술 우위를 통한 차별화는 아직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은 앞에서 미국이 벽을 쌓고 뒤에서 중국이 따라붙는 이중 압박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실은 더욱 냉혹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창업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키워줄 자본이 너무 부족했고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는 과감한 도전을 가로막았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려면 글로벌 투자자와 파트너를 만나야 하는데 한국 스타트업의 이름을 아는 해외 투자자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매년 열리는 세계 최대 기술 박람회가 바로 그 현실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무대였습니다. 2010년대 초중반 한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어렵게 자금을 모아 라스베이거스까지 날아갔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공간은 행사장 한켠의 작은 부스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취재진과 투자자들이 미국 대기업과 유럽 혁신기업 부스 앞에 줄을 서는 동안 한국 중소기업 부스 앞에는 방문객이 드물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져가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상황이 해마다 반복되었습니다. 한국에는 대기업만 있고 혁신적인 스타트업은 없다는 편견, 그 벽은 현실보다 훨씬 높고 두꺼웠습니다. 세계 기술 패권의 지형도가 빠르게 재편되던 그 시절, 한국은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맹렬히 추격해오는 거대한 경쟁자가 있었고, 앞을 바라보면 이미 다음 시대를 설계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선도자도 추격자도 아닌 어중간한 위치에서 한국은 자신이 진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세계에 아직 증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절박함이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반전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2024년 그 결과가 처음 공개되었을 때 세계는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계 최대 기술 박람회에서 혁신상 최다 수상국 자리를 한국이 처음으로 차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해외 언론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놀라움이었고 다른 하나는 의심이었습니다. 가전제품으로 이름을 알린 나라, 수십 년간 선진국 기술을 따라잡는 데 집중해온 나라가 갑자기 세계 최고 기술 경연장의 정상에 올랐다는 사실이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서구 언론의 분위기는 미묘했습니다. 축하보다는 관찰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이 특정 해에 운 좋게 좋은 성과를 냈을 수도 있다는 시각, 혹은 이것이 진짜 기술력의 증거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신중한 평가가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한 번의 성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한국 기업들은 라스베이거스로 향했습니다. 2024년보다 더 많은 기업이 더 다양한 분야에서 더 치열하게 준비해온 채로였습니다. 결과가 발표되던 날, 현장의 공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한국 기업 131곳이 혁신상을 수상했고, 이는 전체 수상 기업의 45%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2년 연속 최다 수상국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세계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은 다릅니다. 두 번 연속으로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운이 아니라 실력이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언론들이 이전과는 결이 다른 기사를 쓰기 시작했고, 일본의 경제 전문지는 한국 기업의 연속 수상이 자국 전자산업의 위기 신호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관찰하던 시선이 이제는 인정과 경계심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심하는 이들은 있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경쟁자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중국은 2025년 행사에서 34곳의 기업이 수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행사의 주최국이자 기술 강국을 자임해온 미국은 54곳의 기업이 수상했습니다.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지만 미국의 기업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기술 패권의 중심이라는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세 나라의 기싸움은 조용하지만 팽팽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의 판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을 변화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5년을 전후해 세계 기술 업계의 화두는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만 작동하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실제 물리적 세계에서 움직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로봇이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고 자율주행 차량이 도로를 누비며 드론이 물류를 담당하는 세상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흐름은 전 세계 기술 패권의 지도를 다시 그릴 수도 있는 변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기술 영역은 단순히 뛰어난 소프트웨어만으로는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밀한 센서를 만들고 강인한 구조물을 설계하고 복잡한 기계 시스템을 수십만 번 반복해도 오차 없이 작동하게 만드는 제조업의 역량이 함께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두뇌와 정밀 제조업이라는 몸통이 결합될 때 비로소 이 새로운 시대의 기술이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어느 나라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추고 있었을까요? 분석가들은 주목할 만한 사실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국은 제조업 근로자 1만 명당 로봇 보유 대수에서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조선, 반도체, 가전, 반세기에 걸쳐 쌓아온 제조업의 내공이 인공지능 기술과 만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인력과 그것을 실제 하드웨어로 구현할 수 있는 공장이 모두 갖춰진 나라. 세계를 뒤져봐도 한국처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유한 나라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 분석이 맞다면 2025년의 2년 연속 1위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기술 패권이 어느 나라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지를 보여주는 최초의 신호탄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계가 진정으로 인정하는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은 실력이라고 할 수 있어도 세 번 연속이면 그것은 이미 패권이라고 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행사가 다가올수록 세계의 관심이 한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한국이 3년 연속을 해낼 수 있을까? 중국의 맹렬한 추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가 본격화되는 이 변곡점에서 한국이 다시 한번 그 실력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 아무도 결과를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라스베이거스의 하늘은 낮에도 어두컴컴했습니다. 사막도시 특유의 건조한 바람이 컨벤션 센터 일대를 훑고 지나가는 가운데 전 세계에서 날아온 기술 전문가와 기자들이 한 가지 행사를 기다리며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직접 무대에 오르는 특별 기조연설이었죠. 매년 이 박람회가 공식 개막하기 하루 전날 밤 몇몇 기업들은 별도의 연설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반도체 기업의 행사는 해마다 업계 전체를 들썩이게 만드는 자리로 유명했습니다. 좌석은 이미 수주 전부터 매진 상태였고 현장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행사장 밖에 설치된 대형 화면 앞에 겹겹이 모여들었습니다. 세계 굴지의 기술 기업 대표들, 수십 년 경력의 반도체 엔지니어들, 그리고 미래를 미리 읽으려는 투자자들까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위에 빛이 집중되던 그 순간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의 양옆으로 두 대의 로봇이 나란히 서 있었죠. 인간과 흡사한 형태를 갖춘 이 기계들은 자연스러운 걸음걸이로 무대를 함께 가로질렀고 객석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일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최고 경영자는 청중을 천천히 훑어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인공지능의 다음 단계는 로봇공학입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줄이 담고 있는 의미는 짧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소프트웨어 안에 갇혀있던 인공지능이 이제 몸을 얻어 물리적 세계로 걸어나올 준비가 됐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이 새로운 시대를 피지컬 인공지능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디지털 공간을 넘어 현실의 공장, 도로, 병원, 가정 속에서 직접 행동하는 인공지능.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 물건을 짚고 경로를 판단하고 사람과 함께 일하는 기계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수천 명의 관중 중 대부분은 이 선언의 무게를 즉각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이 선언이 지구상 어느 나라에게 가장 강력한 신호탄이 될지를 정확히 헤아린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답은 한국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 숫자를 알아야 합니다. 한국의 제조업 현장에는 근로자 10,000명당 1,000대 이상의 로봇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인자인 싱가포르가 730대 수준이니 한국과의 격차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한국의 공장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로봇과 함께 일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정상급의 경쟁력을 갖춘 산업 분야를 떠올려 보십시오. 자동차, 조선, 반도체, 가전, 하나같이 거대한 물리적 장치를 정밀하게 만들어내는 산업들입니다. 수백 개의 부품이 밀리미터 단위의 오차도 없이 결합되어야 완성되는 제품들을 수십 년간 만들어 온 나라. 그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 노하우와 제조 경험은 단순히 공장 규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손으로 잡고, 조이고, 연결하고, 검사하는 모든 동작을 로봇이 대신하도록 설계하는 능력, 즉 피지컬 인공지능의 핵심 역량이 이미 한국의 산업 현장 곳곳에 녹아 있었던 것입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능력만으로 로봇 시대를 이끌 수는 없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결국 현실 세계의 몸체를 통해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 몸체를 만드는 능력, 즉 하드웨어 제조 역량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을 동시에 갖춘 나라는 지구상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드문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피지컬 인공지능 시대의 선언은 한국에게 일종의 결정적 단서였습니다. 지금껏 한국의 제조업 역량이 가전이나 자동차 분야에서의 성공 요인으로만 여겨지던 것이 이제는 인공지능과 로봇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무대에서도 핵심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세상을 향해 공식 선언된 것이었죠. 그런데 한국의 준비는 단지 산업 현장의 역량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 박람회를 향한 한국의 움직임은 몇 달 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의 대외 무역 지원기관은 수십 개의 스타트업을 직접 선발하여 전시 비용과 현지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산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는 38개 기관이 협력하는 통합체계를 꾸렸고, 중소기업과 벤처를 육성하는 부처는 별도의 통합전시관을 조성했습니다. 기업들은 따로따로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팀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2026년 이 박람회에 참가한 한국 기업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통합 한국 전시관을 통해 참가한 기업만 470개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모이는 별도의 혁신구역에는 298개의 한국 스타트업이 진출했습니다. 각자의 아이디어 하나를 들고 지구 반 바퀴를 날아온 청년 창업자들이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의 한국 전시관 앞을 지나던 해외 참관객들은 그 규모에 잠시 멈춰 서곤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두 글자 아래에 이렇게 많은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이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고, 어떤 이들은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 한번 와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것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무대 위에서 울려 퍼진 선언, 수백 개의 한국 기업이 만들어낸 진영,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조용히 쌓아온 제조업과 인공지능의 결합.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점으로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혁신상 심사는 아직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을 채우고 있던 공기 속에는 이미 무언가를 예감하게 만드는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박람회가 끝날 무렵 세계는 한국을 다시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조용하지만 강렬한 예감이었습니다. 2026년 1월 초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의 대형 홀에는 세계 각국에서 날아온 기업인과 기자, 투자자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혁신상 발표 세션이 시작되기 직전 홀 안의 분위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매년 이 자리에서 발표되는 혁신상은 단순한 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기업이, 어떤 나라가 그의 세계 기술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지표였기 때문입니다. 사회자가 단상에 올라서며 첫 번째 수상자를 호명했습니다.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두 번째도 한국이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홀 안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나라든 잘하는 분야가 있고 그 분야에서 몇 개 연속으로 상을 받는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10번째, 20번째, 30번째 수상자까지 한국 기업의 이름이 끊임없이 불려 나오자 홀 안의 분위기는 술렁임을 넘어 일종의 혼란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무도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최종 집계가 나왔을 때 숫자는 냉혹하고 명확했습니다. 전체 혁신상 수상기업 284곳 가운데 168곳이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전체의 60%였습니다. 가전 강국으로 꼽히는 미국이 54곳, 제조업 대국 중국이 34곳, 반도체 강국 대만이 13곳을 각각 수상했는데 이 세 나라를 모두 합쳐도 한국의 수상기업 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인공지능 부문에서는 최고 혁신상 3개를 한국이 전부 가져갔습니다. 로봇공학 부문 수상기업 15곳 중 8곳도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과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압도적인 성과를 세계적으로 이름난 한국의 대형 전자자동차 대기업들의 힘이라고 짐작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라면 그 정도 실력을 발휘하고도 남는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역을 들여다본 순간 그 짐작은 완전히 빗나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68개의 수상기업 가운데 대기업은 겨우 서너 곳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137곳, 전체의 80% 이상이 국내에서도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이거나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가장 치열한 경쟁이 펼쳐진 인공지능 최고 혁신상 3개 중에서도 대기업이 차지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최고 혁신상 15개 중 10개가 스타트업의 몫이었습니다. 그 스타트업들이 만들어낸 기술들을 살펴보면 그 놀라움은 더욱 깊어집니다. 인공지능 최고 혁신상을 받은 첫 번째 기업은 안경처럼 쓰고 다닐 수 있는 웨어러블 인공지능 인터페이스를 개발한 곳이었습니다. 이 기기는 착용자가 눈앞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번역하며 대화까지 가능한 수준의 멀티모달 추론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현실이 된 것인데 그걸 만들어낸 것이 수십 명 남짓한 직원들로 이루어진 작은 스타트업이었다는 사실이 현장의 전문가들을 한 번 더 놀라게 했습니다. 두 번째 인공지능 최고 혁신상은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 나왔습니다. 이 스타트업은 카메라도 라이다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레이더만으로 차량 주변의 360도를 인식하는 자율주행 솔루션을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방식보다 정확도가 40% 이상 높고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도 칠흑 같은 야간에도 흔들림 없이 작동한다는 결과가 발표되자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전 세계 수십 개 나라의 자율주행 기업들이 수년째 매달리고 있는 문제를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이 전혀 다른 방향에서 풀어낸 것이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두 부문에서 동시에 최고 혁신상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로봇팔과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이동 로봇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결합한 기술이었는데 이 로봇은 터빈 날개나 항공기 동체, 건물 외벽처럼 복잡한 대형 구조물을 3차원 비전으로 스스로 인식하고 자동으로 검사를 수행했습니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현장, 사람이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반복 작업, 사람이 너무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정밀 측정까지 이 로봇이 도맡아 처리하는 시연을 지켜보던 현장의 전문가들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접근성 부문 최고 혁신상의 주인공은 더욱 각별한 사연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기업은 국내 한 대기업의 사내 벤처 프로그램에서 출발한 스핀오프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이들이 개발한 것은 인공지능 기반의 점자 라벨 프린터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즉석에서 점자 라벨을 인쇄해 붙일 수 있는 기기였는데 기술적 완성도만큼이나 이 기기가 세상에 존재하게 된 이유, 즉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일상을 바꾸겠다는 출발점이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화려한 스펙과 상업적 가치가 넘쳐나는 수상작들 사이에서 이 작은 기기는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 미국 언론사 기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또 잘했구나 싶었다. 그런데 수상자 명단을 자세히 보니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었다. 이건 대기업의 승리가 아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승리다. 이 말 안에 이번 결과의 진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한국의 기술력은 대기업 몇 곳이 이끌어 나가는 구조였습니다. 대기업이 방향을 정하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방식이었고 그 방식은 한국을 빠르게 성장시켰지만 동시에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구조적 한계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과는 그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기업들이 세계 최대 기술 박람회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아냈습니다. 대기업의 힘을 빌리지 않고 대기업의 이름을 등에 업지 않고 오직 자신들이 만들어낸 기술만으로 세계 무대에 서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두고 한국의 혁신 생태계가 마침내 성숙했다는 증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기업 위존의 시대가 끝나고 수백 개의 작은 불꽃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 타오르는 시대가 열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들이 한자리에 모인 순간 세계는 처음으로 그 빛의 규모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혁신상 발표가 모두 끝나고 행사장 안팎의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전체 혁신상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무게 있는 단 하나의 수치였습니다. 최고 혁신상. 수천 개의 기업이 몰려드는 이 거대한 무대에서 단 31개만 주어지는 그 영예의 자리였습니다. 최고 중의 최고. 심사위원단이 손을 들어 올려 세상에 내보인 기술들. 그 31개의 이름 가운데 무려 15개가 한국이었습니다. 절반이었습니다. 정확히는 48%였지만 그 숫자는 사실상 절반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수천 개의 기업들 사이에서 최고 혁신을 증명하는 자리의 절반을 한 나라가 가져갔다는 사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의 흐름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나침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 부문이었습니다. 이 행사에서 가장 치열한 격전이 벌어지는 곳, 미국의 기업들이 수십 년 동안 선도해온 영역, 전 세계의 연구자와 스타트업이 수년의 연구를 쏟아붓는 그 분야에서 최고 혁신상이 3개 주어졌습니다. 단 3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3개 전부가 한국이었습니다. 100%였습니다. 단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아니었습니다. 중국도 아니었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인공지능에 쏟아붓는 나라들이 줄을 섰지만 심사위원들의 시선은 결국 한국의 기술 앞에서 멈췄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 전문가들이 직접 심사하고 직접 손을 들어 올린 결과였습니다. 로보틱스 부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5개의 수상 자리 가운데 8개가 한국 기업의 이름으로 채워졌습니다. 53%였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로봇공학의 메카, 유럽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정밀 제조의 역사, 일본이 자국의 자존심으로 여기던 로봇 산업의 위상이 라스베이거스의 전시장 안에서 새롭게 재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치를 보면 더욱 선명해집니다. 전체 혁신상 수상 기업을 국가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168개였습니다. 미국은 54개였습니다. 3배가 넘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기술 패권을 자처하는 나라를 한국이 3배 이상의 격차로 압도한 것이었습니다. 중국과의 비교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168개, 중국 34개, 5배였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추격을 우려하던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한국은 5배의 차이로 앞서 있었습니다. 규모가 아니라 혁신으로, 숫자가 아니라 기술로 만들어낸 격차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과 대만, 이 세 나라의 수상 기업을 모두 더하면 101개가 됩니다. 한국 혼자가 168개였습니다. 한국 한 나라가 미국과 중국과 대만을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세계 기술 산업의 중심축을 이루던 세 나라를 합산해도 한국 하나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 수 있을까요? 이것이 단순한 행운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수치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를 세상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언론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국의 기술력을 자랑스럽게 보도하던 미국의 주요 매체들이 이번만큼은 다른 나라를 주인공으로 올렸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가전 강국이 아니다. 응용 인공지능의 글로벌 허브가 되고 있다. 칭찬이나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시대가 끝나고 다른 시대가 시작됐음을 인정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가전의 나라라는 수십 년 된 수식어를 스스로 지우고 새로운 이름을 붙여준 것이었습니다. 유럽의 반응도 달랐습니다. 기술 산업을 오랫동안 취재해온 유럽의 한 정보기술 전문 매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소비자 가전쇼가 이제는 한국 전자쇼가 됐다. 행사의 이름 자체를 바꾸어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해 미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던 그 무대가 이제는 한국의 무대가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일본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감탄보다는 위기의식이 먼저였습니다. 한국 기업의 석권이 일본 전자산업의 위기 신호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이 자국 산업의 현재를 걱정하는데 한국의 이름이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한때 일본을 배우고 일본을 따라잡으려 했던 나라가 이제는 일본이 경계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은 숫자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 168개, 중국 34개, 5배. 인공지능에서도 한국이 앞서고 있다는 목소리가 중국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제조업의 저력도, 내수시장의 규모도, 정부의 지원 규모도 결코 작지 않은 나라였지만 이 결과는 달랐습니다. 숫자로 나타나는 격차는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최다 수상국이 된 이후 이듬해에 이어 이번까지 3년 연속이었습니다. 첫 해는 운이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는 반복이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해는 다릅니다. 세 번이 되면 그것은 실력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체계이고 행운이 아니라 역량입니다. 세계는 3년 연속이라는 숫자 앞에서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역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뒤처지던 쪽이 앞서던 쪽을 뛰어넘는 순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단순한 역전이 아니었습니다. 순위가 바뀐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한국을 보는 눈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따라하는 나라에서 선도하는 나라로, 추격하는 나라에서 기준이 되는 나라로. 그 전환이 세계의 언론들이 쓴 문장들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전시장에서 세계 기술의 향방을 가르는 그 무대에서 31개의 최고역 신상 가운데 15개가 한국의 것이 되는 순간 역사의 한 페이지가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요란한 선언은 없었습니다. 감격적인 연설도 없었습니다. 다만 숫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들었습니다. CES 2026의 무대가 막을 내린 직후 세계의 돈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수천 명의 참관객이 공항으로 발길을 돌리던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과 벤처 캐피털 관계자들의 손가락은 이미 스마트폰 화면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하나였습니다. 한국 시장이었습니다. CES가 끝난 다음 주 글로벌 투자 회사들의 리포트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에 투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유명 투자 분석 기관의 전략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다. 한국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다. 한국은 미래 산업의 실물 인프라를 쥐고 있는 나라였다. 수십 년간 한국을 부품 공급 국가 정도로 바라보던 시선이 단 사흘 만에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넘어서지 못했던 그 벽이 CES 이후 몇 주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시가총액 역시 5,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반도체 대기업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분야의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이 줄줄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이룬 결과였습니다. CES의 무대에서 혁신상을 받아들었던 그 작은 회사들이 이제 증권시장에서도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해외 언론의 평가는 더욱 선명했습니다. 영국의 한 경제 전문 매체는 올해 세계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한 시장 중 하나라고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수년간 미국과 인도, 그리고 일부 동남아시아 시장에만 집중되던 투자자들의 시선이 비로소 한반도를 향해 고정된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진작 이 나라를 제대로 보지 못했을까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 대답은 사실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에 주목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피지컬 인공지능이라 불리는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화면 속에서 말을 주고받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을 넘어 현실 세계에서 물건을 들고 용접을 하고 도로를 달리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열리면서 갑자기 세계가 제조업 역량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조업 역량에서 한국은 그야말로 독보적인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최상위권의 생산 역량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조선 분야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과 설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반도체 역시 첨단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모두를 아우르는 종합 역량을 갖춘 나라는 지구상의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제약과 바이오 분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위약품 위탁 생산 기업들은 이미 전 세계 수십 개국의 신약을 대신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계가 가장 놀랍게 바라본 것은 로봇 밀도였습니다.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10,000명당 배치된 로봇의 수, 즉 로봇 밀도에서 한국은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1012대라는 숫자는 이 분야 2위인 싱가포르의 730대와도 큰 차이를 보였으며 자동화와 로봇 기술에 강하다고 알려진 일본과 독일조차 한국의 뒤를 쫓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피지컬 인공지능의 시대에 로봇을 가장 능숙하게 다루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 그것이 투자자들의 계산기를 바꿔놓은 핵심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에 5세대 이동통신 인프라까지 더해졌습니다. 로봇과 자율주행자, 스마트 팩토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빠르고 안정적인 통신망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통신 인프라에서도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보급률과 속도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하드웨어 제조 역량과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그것을 연결하는 통신 인프라까지 모두 갖춘 나라. 지구상에서 그 세 가지를 동시에 보유한 나라를 찾으라면 한국을 빼고는 이야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성과의 이면에는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의 조용하지만 치밀한 지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관은 CES 현장에 직접 지원단을 파견해 49개의 스타트업을 밀착 지원했습니다. 단순히 격려 방문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시 부스의 설계부터 해외 바이어와의 매칭, 투자자 상담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는 숫자로 증명되었습니다. 지원을 받은 49개사가 54개의 혁신상을 가져왔습니다. 지원을 받은 기업보다 더 많은 상을 받아온 것이었습니다. 한 기업이 2개 부문에서 동시에 수상하는 경우도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아 올린 체계가 빚어낸 결과였습니다. 정부의 움직임도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인공지능 관련 법률을 세계 최초로 시행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장려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적 틀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기업들에게 명확한 규칙을 제시하는 동시에 한국이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세계에 선언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유럽과 미국도 아직 이 분야의 법률을 완비하지 못하고 씨름하는 사이 한국은 이미 한 발 앞서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서 세계는 하나의 새로운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K-테크였습니다. K-팝이 음악으로 전 세계를 사로잡았고 K-드라마가 영상 콘텐츠로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이제는 기술이 그 바통을 이어받은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세계 최대 기술 박람회의 혁신상 60%를 가져오고 인공지능 부문의 최고상을 모두 독식하고 로봇 기술에서 미국과 일본과 독일을 동시에 앞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술 한류라는 말이 더 이상 희망사항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류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세계는 반신반의했습니다. K-팝이 전 세계 무대를 장악하기 시작했을 때도 일시적인 유행이라는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나 K-드라마가 세계 최대 영상 플랫폼의 순위를 점령하고 한국 영화가 세계 최고의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받아오면서 한국 문화의 저력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K-테크가 그 흐름에 가담했습니다. 문화와 기술이 동시에 세계를 이끄는 나라, 그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브랜드 가치라는 측면에서도 변화는 뚜렷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기업 브랜드 가치를 측정하는 기관들이 한국 기업들의 순위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습니다. 단순히 잘 만드는 나라에서 혁신을 이끄는 나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자체가 지닌 가치 역시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였습니다. 한국산이라는 표시 자체가 품질의 보증이자 첨단 기술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한국 제품이라는 말이 가격 대비 성능 좋은 실용적 선택을 의미했다면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뜻하는 수식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사실은 가장 냉정한 집단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감동이나 응원으로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숫자와 가능성, 그리고 미래 가치를 보고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향해 움직였다는 것, 그 자체가 모든 말보다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일본의 경제신문은 한국 기업의 CES 석권은 일본 전자산업의 위기 신호라고 썼고, 유럽의 IT 언론은 CES가 사실상 코리아 일렉트로닉스 쇼가 됐다고 평했으며, 중국의 분석가들은 한국이 인공지능에서도 우리를 앞서고 있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혁신상 수상 기업 수에서 한국은 미국의 3배, 중국의 5배였습니다. 숫자 앞에서 어떤 변명도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기업이 아닌 스타트업들이 서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도 없고 수조 원의 자본도 없는 작은 회사들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기술 경연에서 세계 최고를 가려내는 심사위원들 앞에 자신들의 기술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빛나는 상을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혁신 생태계가 성숙했다는 증거였고 이 나라의 미래가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처음 세계 최대 기술 박람회의 문을 두드리던 한국 기업들은 전시장 한쪽 구석,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변두리 부스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번쩍이는 조명도, 웅장한 무대도 없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작은 테이블 하나에 제품을 올려놓고 지나치는 외국인들의 시선이라도 붙잡으려 애쓰던 그 모습이 한국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 처음 발을 내디딘 풍경이었습니다. 그때 세계는 한국을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30여 년 전
한국이 전자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돌아온 말은 냉소였습니다. 남의 기술을 흉내내는 나라, 원본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나라라는 시선이 따라다녔습니다. 국제 언론과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산이라는 말은 저렴하지만 독창성은 없다는 뜻으로 통했습니다. 그것이 세계가 이 나라에 붙인 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에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에서 혁신상의 60%가 한국 기업의 것이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최고 혁신상은 세계 모두 한국이 가져갔습니다. 미국과 중국과 일본이 뒤에 섰고 유럽은 그 숫자를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한때 카피캣이라 불리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기술 혁신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주인공들이 누구였냐는 점입니다. 수십 년을 버텨온 대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들어본 적 없는 스타트업들이었습니다.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만든 회사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들고 라스베이거스 전시장 한복판에 섰고 세계는 그 앞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저력은 특정 기업 몇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젊은이들의 가능성 그 자체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변두리 부수에서 시작했던 나라가 이제는 중심 무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조롱받던 나라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다음 혁신을 준비하는 손이 있을 테니까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저력은 아직 우리가 다 보지 못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감동이 되셨다면 댓글로 응원 한마디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